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묻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론개혁 10년대 권수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장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2주만입니다. 네, 2주 만에. 제가 또 아파가지고. 자주 아프신 것 같아요. 올해 마가 끼인 거 같아요. 내가 그때 장난으로 얘기했었는데 뭔가 푸닥거리를 해야 된다고 장난으로 얘기했었는데 누가 그랬어? 네. 붓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유독 아프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화요일 날 녹화를 하는데 일요일 날 홍대에서 이제 카페에 갔어. 근데 너무 추운데? 이랬거든? 근데 바로 몸에서 반응이. 몸에서 냉방병에 걸려서 이틀 동안 누워 있었고요. 네. 아, 냉방은 진짜 무섭다고 하던데 진짜 그렇군요. 네, 그렇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한번 쉬게 돼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또 규칙적으로 냉방병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아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그러면? 네, 뭐 저는 잘 지냈죠. 바쁘게 잘 지냈고. 네.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 원민경 후보자 얘기했었는데 오늘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어요. 네, 네, 맞아요. 이제 곧 네. 취임합니다. 네, 맞아요. 청문회 때 아무것도 안 나왔어. 아무것도 안 됐어. 청문회를 제대로 못 봐가지고. 나온 게 없고 국힘에서 뭐 제대로 뭐 한 것도 없고 그 인사청문 보고서에도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지만 보고서 채택을 합의한 거지 그 인물에 대해서 적격인지 부적격인지를 적시하는 건 다르게 적시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적합이라고 했고 적절하다. 그리고 이제 그 국힘에서 뭐 부적절하다라고 적시했거든요. 근데 그 부적절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이나 비동의 강간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후보자가 개인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통합에 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간 것 같아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구나 캐낸 게 뭐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얘기했던 좀 이렇게 뭐라고 할 것이다 딴지를 걸지 그쵸. 않을까라고 했던 그 부분만 뭐라고 한 거죠. 그렇죠. 이외에 나오는 뭐 부동산 투기나 뭐 이런 거는 뭐 없었다. 네, 얘기되지 않았다. 그렇군요. 근데 왠지 없을 거 이렇게 얘기하네. 아니 위장전입 하나 뭐 얘기가 나오긴 하나 했잖아요. 그랬군요. 네. 근데 뭐 별 문제가 아니었나 봐요. 네, 어쨌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원민경 후보자 취임으로 몇 년 만이죠? 우리 여성가족부가 1년 넘게 공석이었던 넘게 것 같으니까. 비어있던. 네네네. 네, 그랬다고 합니다. 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또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오늘 첫 번째 얘기. 첫 뜨거운 번째 얘기. 요즘에 가장 뜨거운 사건이죠. 네, 엄청난 또. 뭘 준비하셨죠? 그쵸.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보시고 계실 텐데 조국 혁신당에서 일어난 성폭력, 성범죄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일단 좀 본격적으로 좀 수면으로 올라온 것은 강미정 이제 혁신당 대변인 전 대변인이죠. 이제 저 탈당됐어요. 네, 탈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4일날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검찰개혁이라는 좀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이제 이 당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왔지만 그동안의 성희롱이나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것들이 외면하거나 좀 모른 척했던 당에 조치가 있었고 또 그리고 사건이 접수된 지 5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피해자들이 실제로 탈당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해결 과정에서도 이제 좀 피해를 지원하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으신 상황에서 좀 이제 더 기다릴 수 없고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또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야 약간 뜨거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당에서 조국혁신당에서 이런저런 이제 반응들과 그 조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아마 보시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진짜 많이 떠났더라고요. 음. 네, 강미정 대변인이 그 기자회견 하는 거 저도 봤는데 일단 사건이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지난달에 그죠? 네, 지난달에 당을 떠났고 그리고 같이 그 피해자 측에 서서 당 쇄신을 외쳤던 서울시당 위원장도 위원장. 제명됐어요. 네. 이분 제명됐고 그리고 함께 피해자들과 같이 함께했던 3명도 징계 받았고 그리고 피해자를 도왔던 그런 조력자 역시 몇 주 전에 사직서를 냈다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는 지금 사직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비 문제를 여성이 안건으로 올렸던 이현실 비서관은 당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리고 강미정 대변인이 자기도 피해자였고 자기는 오늘 탈당한다라고 밝힌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미 막 그 5개월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가해자를 징계했다라고 말로는 그러는데 사실 이걸 징계라고 봐야 하는지 실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이 떠나고 이렇게 된 상황 자체는 거의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이렇게 사건 대응하셨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피해자랑 분리를 한다는 명목이 있긴 했는데 사실 그런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 계속 나오고 가해자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결코 분리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을 또 얘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지? 맞아요. 이게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지금 자기네들이 할 건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해자가 떠나고 있는 이 현상 자체만으로 잘 그쵸. 못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맞아요. 것입니다. 아니 잘 처리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왜 떠냐냐고. 그러니까요. 그게 한두 명이 아유 지겨워 이렇게 떠난 것도 아니고 지금 다들 기다린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더 이상 이게 해결의지가 없구나 당이 이래서 떠나고 있는 거다 지금.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또 강미정 전 대변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도 사실은 조국 대표의 사면 이후 8.15 사면 이후에 뭔가 또 조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나왔기 때문에 대표가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있죠. 네, 근데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떠난 거죠. 네, 결국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떠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4일날 이런 기자회견이 있고 나니까 조국혁신당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냐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그리고 당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조국 당대표 시절에 조국은 몰랐다. 대표는 몰랐다. 왜 이걸 연관 짓냐? 그리고 감옥에 있었지 않냐? 이런 반응이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 나온 반응이 이거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왜 그 약간 책임을 어쨌든 조국 전 대표와 좀 연결시키기 싫어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 또 어디 가서 그러면 피해자들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그것도 조국 혁신당이잖아요. 그렇죠. 어. 간판 떼든가 이름을 조국이라는 이름 그러면 떼든가. 이름 바꾸거나 뭔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사실은 조국혁신당의 시작 자체가 조국이라는 인물이 없이는 시작이 불가능했고 그런 조국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어쨌든 대의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이 맨파워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또 조국 혁신당에서 반응을 해서 좀 그렇죠. 예. 저는 제일 어이없던 사람이 음. 황현선 사무총장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사과했거든요. 이번 네. 사건에 대해서. 네. 근데 사과는 딱 두 가지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하나는 당을 혼란스럽게 해서 사과했고, 네. 두 번째는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용이 항복판에 선 조국 원장과 지지자들에게 사과한다. 이게 딱 두 가지였어요. 맞아요. 네.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과한 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해서는 당이 부족하고 서툴렀던 거 맞는데 우리가 뭐 은폐하려거나 아니면 회피하려고 했던 건 그건 아니었다고 꼭 자기는 말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고통을 버티고도 버티는 조국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자기한테 돌려달라. 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사퇴를 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이 메시지 자체가 좀 너무 피해자들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고 지금 뭔가 조국 이거 뭐죠? 너무 이 조국 대표를 조국을 보호하려는 이 지도부라는 게 너무 명확하고 누굴 보호하는 건지 지금 조국. 누굴 지금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해결을 같이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조국을 보호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혁신당의 당이 처음에 창당될 때부터 사실은 예견됐던 사건이고 조국 혁신당이 좀 그래도 지지율 좀 잘 나가고 의석수 좀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힘을 잃어간 시점이 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 가고 난 이후인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떠한 메시지나 어떠한 당의 활력이나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번 이제 사면 받으신 거잖아요. 네, 사면을 나왔는데 감옥정 사면 나왔는데 그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당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네 당이 지금 되게 무기력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빨리 나와서 당을 다시 장악해야 된다. 그래야 본인들이 미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도 계속 강하게 사면을 요구했던 거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실현돼서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여기 국회의원이 12명이 있나요? 그렇죠. 왜 아무것도 없대? 13명 아닌가? 12명, 13명인가? 어쨌든 근데 국회의원 12명, 13명이 있으면 작은 당은 아닌데 그렇죠. 조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당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2명이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리고 또 황당했던 거 하나는 최강욱 자기 당이 아니야. 본인 당이 아니에요. 심리적 고양. 근데 약간 그런 고향의 종류의식, 조국에 대한 어떤 그런 우정 이런 건가요? 그래서 31일 날 그 조국혁신당 대전 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 강연자로 이제 최강욱 전 교육연수 원장이죠. 예, 전 원장이 갔다가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냐, 남 얘기 다 주워듣고 지금 떠드는 것이라면서 개돼지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개돼지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어쨌든 이게 좀 발언이 전해지면서 2차 가해다 하는 의견 비판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나이브한 반응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청래 씨가 바로 이제 윤리해부하겠다. 윤리 감찰단. 네, 긴급 진상 조사를. 바로 해부했죠. 죽고 살 일이 아닌데라고도 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중요한 일 아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뭐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죠. 그래서 그러시자 이제
사퇴를 하셨습니다. 7일날. 7일날 사퇴를 쭉 다 하십니다. 사무총장. 최강욱. 사무총장도 그 최강욱에 그쵸, 그쵸. 대해서 옹호 발언했다가 또 논란된 거잖아요. 그 그렇구나. 둘이 지금 2차 가해로 지금 이분들은 처벌 받아야 돼, 2차 가해로. 같이 그러셨고 그 이후에 또 지도부 총사퇴가 또 바로 있었습니다. 7일에. 그래서 다들 이제 사퇴를 하시는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쨌든 뭐 2차 가해 논란도 있었고 또 당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퇴를 하는 모양이긴 한데 참 근데 씁쓸한 것이 그러면 누가 해결을 할지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죠. 당에서 누가 해결할 사람은 있는가, 해결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예. 그 피해자 측에 계셨던 분이 라디오에 나와서 한 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지도부 사퇴 이거 관련해서 이거야말로 정말 피해자를 더 고립시키는 거다. 그러면 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너네 때문에 지금 당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바로 말 나오지 않냐. 맞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무책임한 지도부 총사퇴는 되게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도 되게 동의하면서 좀 들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 얘기는 좀 있더라고요. 그 이번에 그 무슨 사건이라고 해야 돼?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당 내에서 갈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의 반반으로 갈렸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애매모호한 상태가 계속 됐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들한테 권력을 줘야 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반이 이 지도부를 그러니까 그런 비대위로 비대위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수습이 되지 그렇지 않고 수습이 안 될 거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전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면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예. 근데 이제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한 해 만에 지금 또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에서 결정하실 문제겠지만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예. 조국 전 대표는 책임자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지 들어와서 책임을 누구한테 지워야 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분이 지금 나와서 한 게 뭐 있습니까? 피해자들한테 더 고통을 주고 탈당하게 만든 장본인이 지금 본인들이 이거를 좀 수습하겠다고 비대위원장을 한다? 이거야말로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봤어요. 제가 조국 원장이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지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그거였다는 거잖아요. 이제 피해자들이 만나서 얘기 좀 하자라고 했더니 지역 순회부터 하겠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고 그래서 두 번째는 기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 사건 어떻게 되시냐. 이제 강미정 대변인이 이제 탈당 기자회견 하고 나서 그랬더니 바로 외면했어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본인이 책임지려고 했다면 자기가 지금 이거를 방금 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입장을 전날 드리겠다도 아니고 그냥 외면했어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반응이었고 세 번째가 이제 본인이 SNS 글이었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당적 박탈로 인해서 비당원인 상태에서 이게 뭐 자기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본인이 개입했을 때야말로 당의 체제나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나서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SBS에서 변명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SNS 프로필 사진을 이제 이렇게 기울이는 거죠. 이거 뭐? 저는 조국 대표의 적은 조국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나요? 옛날에 트위터 하실 때 조국의 말에 조국을 다 반박할 수 있다 이런. 조국의 말로 다 반박이 되고 막 이런 밈도 있는데. 그 무슨 용어가 있는데? 그래요? 뭐지? 나 어쨌든 무슨 조가 있는데? 조적조. 조적조.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저는 SNS만 안 하셔도 반은 먹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진짜 그래요. 그래서 조국의 그 측근들 정말 측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뭔가 그러니까 체감 같은 그런 측근들일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제발 미디어에 노출 좀 하지 말라고 구원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저는 정말 이 기대고 있는 사진 보면서 딱 하나 떠올랐어요. 이거
윤석열 개사가랑 뭐가 다르지? 네, 게다가. 저는 정말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거부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굉장한 나르시스트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이거 정말, 되게 뭔가 맥락이랑 되게 동떨어져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좀 모두를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건 사실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게 무슨 목적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결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고 저기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해결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확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이 선포 사건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조국 혁신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 거고 그 원인에 이 당 체계가 있는 거예요. 당이 조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되게 기대어 가는 이런 구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선포 사건을 그러니까 비대가 꾸려지면 이 사건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건부터 어쨌든 그죠. 진단하고 해결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안에는 분명히 당에 대한 혁신이 들어가야 돼요. 조국이라고 하는 그 개인이 사당이 아닌 정말 공당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발돋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조국 대표가 맞아요. 비대위원장 하면 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 강미숙 여성이 고문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규정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관련한 뭐 성폭력 사건이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당내 규정이 없어서 처음에는 이거 해결하실 때 이제 뭐 여성부 기준대로 하자 그러면 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고 하셨던데 어쨌든 결국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게 됐다고 하시던데 기본적인 뭔가 규약이나 뭐 그런 규준도 없는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거고 이건 근데 기본적으로 다 당에 방송폭력 그런 건 규정된 다 있는데 이거 없는 것도 전 좀 놀랍긴 했었어요. 그래서 당이 아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의 어떤 체계가 그냥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고 다른 거는 잘 될지 있을까 뭐 이런 의심도 들고 그러면 이제 당의 어떤 체계를 만들고 체계가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다. 그냥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처음에 당 만들어질 때도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냥 조국 전 대표가 당을 만들 거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당이어서 사실은 그 안에서 그러면 얼마나 또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어요. 저는 아예 태생이 예, 한계가 너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를 어떻게 넘어갈지가 사실은 관건이죠. 근데 지금 어쨌든 뭐 그동안 뭐 문제였고 이제 나와서 다 얘기하시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뭐 공론장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다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잘 해결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 조국 혁신당에 뭐 미래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좀 이렇게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들 잘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 이대로 피해자들은 다 나가고 이렇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런 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당에 무엇을 맡기겠느냐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정당을 넘어서 조국 전 대표는 이제 뭐 대통령까지를 또 꿈꾸던 분이 꿈꾼다고 우리가 또 알고 있고 대권을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자기 리더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많이 미칠 것 같아요. 특히 이걸로. 많이. 이걸로 진짜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진짜. 그 전에 피해자가 열통이 넘는 편지를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나오자마자 또 만나자고 얘기도 해보고 이랬을 때 진정성 있게 나섰어야죠. 그죠.
근데 그 기자회견 이후에 자기가 연락을 했더니 안 받는다. 이런 얘기는 왜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이 혁신당의 전반적인 그런 뭐 사실은 지도부도 그렇고 계속 가해자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보통 안에서 하다 안 되면 이제 뛰쳐나와서 기자회견하고 최악의 강미정 대변인은 최후의 어떤 카드로 이걸 쓴 거잖아요. 자신이 소통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이용하셔서 한 건데 그렇죠. 내부에서의 논의를 빨리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아마 뭔가 내부에서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조국혁신당이 가장 큰 뭐랄까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했을 땐 조국이었던 거잖아요. 차기 대권을 노릴 수 있는 인물이었던 건데 그 사람이 지금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인 건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비대위원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 그럼 어떻게 꾸리고 이거 어떻게 혁신하지? 혁신하면은 조국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조국이 없으면은 그 당이 그동안 이제 그 조국 대표가 없었던 8개월 동안 되게 무기력한 상태일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거여서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팬들이 이거는 정말 분노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제가 지난번에 조국 얘기 나왔을 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또 말을 할 거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할 거기 때문에 문제가 바로 생길 거다라고 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에서도 얘기할 거리가 바로 생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 복권 해준 거잖아요. 그죠. 저는 팬들은 분노해야 되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반성해야 된다. 팬들은 분노하시고 이재명 대통령은 좀 본인이 한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사면권에 대해서 제발 다시 한번 이럴 줄 신중하게. 알았겠냐고. 최강욱도 이번에 사면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면한 두 분이 사고를 쳤다 같이. 최강욱은 진짜 그분은 너무 많아. 최강욱은 진짜. 그 논란이 너무 많으신 분이어서 가만히 계시면 그분은 네 논란됐다고 하는 제 입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지만 자숙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반복된 그런 부적절한 성적인 발언들이 있었는데 정청래 의원이 또 해주신 거, 저 위원 그 대표가 교육연수원장 이거 해준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할 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 민주당의 패널들이 나와서 늘 한 얘기가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잘 해결하지 않았냐. 바로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 보고 이거 하고 아주 잘한 거다. 선 빠르게 붙고 저는 근데 이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건 잘한 거긴 해요. 바로 그 어쨌든 윤리감찰단에 조치한 건 되게 잘한 거지만 엄연히 자업자들이다. 제발 뭐 제 발등 도끼로 찍은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거 임명한 건데 임명하자마자 이런 사건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것도 교육연수원장인데. 그렇죠. 교육연수원장에 그 사람이 맞는 인물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이런 리스크를 줄이는 인사를 좀 하겠죠. 앞으로 또 이렇게 금방 철회할 줄이야. 그래서 어쨌든 인사를 할 거라 생각하고 조국혁신당이 또 앞으로 좀 어떤 행보를 보일지 또 저희 또 페미오타에서 또 계속 또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소식으로. 저 한마디만 더. 네네네네. 저 그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더불어민주당 패널들은 그러고 있고 또 다른 패널들이 있는 거잖아요. 국힘이나
국힘이랑 그거 있잖아. 보질 어디당? 않았어. 그 당, 그 이준석 당 있잖아. 보질 않았어. 이준석 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진보 정당에서 계속 이런 성비 발생하는 거 아니냐. 너네는 안 밝혀져서 그래. 아예 나오질 않잖아. 그러면서 막 엄청 공격하는데. 장제원 사건도 지금 몇 년, 10년 만에 나왔나요? 그것도? 그만큼 나오기가 힘들다는 상대적으로. 그런데 좀 민주당이 많은 게 적당히들 하세요. 이준석 언어 성폭력이나 옹호하던 사람이 그렇게 지금 TV에 나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나게 막 떠드는 거 이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준석이 아직 활동을 하나요? 최근 이준석이 나온 건 아니 그 이준석이 나오죠. 그래요? 최근에도 나와요? 어디에 뭐 나왔던데? 전혀 이제 우리가 잊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준석 씨는 이제 서서 있는 것으로. 네, 개혁신당에서 나와서 제발 이 사건에 대해서 네. 입 뻥끗 하지 말아라. 네. 근데 뭐 입번 끝은 할 수 있죠 뭐. 근데 얘기하세요. 나는 얘기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준석 언어성 폭력에 대해서 침묵했던 사람은 이거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침묵까지는 내가 침묵했던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이준석을 옹호했던 사람이 그런 패널이 나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군데? 이기임. 하지 말라. 그러지 말아라.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지 마. 네,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소식은 그러면 어떤 거죠? 이제 선생님이 좀 해주실. 네, 저는 그 MBC 기상캐스터 그 오유한나 씨 사망 사건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가져왔는데 어머니가 네, 그 지금 단식에 들어가셔가지고 어제 MBC 앞에서 그거부터 같이 했는데 왜 이 사건이 1년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9월 15일에 1주기거든요. 근데 왜 어머니는 단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 사건이 개요는 뭐고 왜 이렇게 흘러왔을까?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져왔는데요. 일단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MBC 기상캐스터 오유한나 씨가 2021년부터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활약을 해왔고요. 이분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유퀴즈에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인지도가 좀 높아진 상황이었고, 근데 지난 9월 15일에 자신이 휴대전화나 메모장에 이제 유서를 남겨놓고 이제 스스로 글을 끊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유서에 그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이게 유가족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장인 괴롭힘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에 따르면 유퀴즈 이후에 왕따, 괴롭힘 이런 게 더 심해진 거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가 뭔데 거길 나가냐. 퀴즈 나왔다고. 네네네 그런 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단톡방에서 제외된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좀 더 화제가 됐던 게 그 오유한나 씨의 한 달, 그러니까 1년치 그 연봉이 1,60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130만 원 좀 넘는 가량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상캐스터들이 다 15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화제가 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기상캐스터라고 하는 그런 직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때였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사망한 게 9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론화된 건 12월 달이었어요. 그것도 가세연. 우리가 그렇게 좀 되는 이 가세연에서 폭로가 된 건데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왜죠? 네. 이게 처음에 유가족들이 유서를 보고선 MBC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유야무야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유가족들에 의하면 이 사건을 몇몇 언론사에 제보를 했대요. 근데 보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보도되지 않고 왜 보도를 안 했을까? 뭐 MBC의 문제였다고 이제 유가족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MBC가 이제 어쨌든 그런 약간 정의 그 당시에는 또 더 그랬던 거였고 해서
그리고 어떤 매체들은 조건을 막 건다거나 아.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폭로해줄 때를 찾다가 가세연으로 가셨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근데 이게 가세연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정쟁이 된 거예요. 이 MBC를 중심으로 두고 가세연과 국힘 그리고 뭐 보수 언론 이렇게 해서 이제 MBC 때리가 되게 과하게 진행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MBC는 방어 기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논란이 커졌지만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저는 더 커졌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MBC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MBC 첫 공식 입장이 그거였거든요. 회사에 신고된 적이 없다. 고 오한나 씨의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던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진실공방으로 또 흘렀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확인해본 결과 오한나 씨의 카톡에 남아 있었어. 그 윗분들한테, 소위 그 윗분들한테 이거 상담했던 그런 기록이나 그런 기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드러나면서 MBC 책임론이 더 커졌고, 그러면서 이제 MBC에서는 그럼 우린 진상조사위원회, 우리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진상조사위원회 꾸리고 이런 거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는 그런 사건이 좀 있었던 거고,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결론이 잘 안 났어요. MBC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공개하지 않았어요. 괴롭힘이 있었는지 이 사람 고 오한나 씨가 아예 공개하지 않았어요. 공개하지 않았고 비공개 처리했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괴롭힘이 있었다고 얘기했어. 이것도 대단하긴 해요. 원래는 이것까지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다만 고 오한나 씨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보호받는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이 대상은 아니다. 괴롭힘 대상은 아니다, 애초에.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사람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나왔고,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이냐? MBC는 책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직의 책임은 없는 거고, 근데 개인들이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게 논란이 됐고, 그 이후에 MBC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그 가해자로 지목된 여러 그 기상캐스터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만 재계약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재계약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MBC 책임이 없는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방송 비정규직 이제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이제 일하는 단체 엔딩 크레딧에 있는데,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한데 거기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때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오한나 사건 자체가 이거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거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늬만 프리랜서라고 하는 고용 형태가 문제다, 이건. 그 책임 누구냐? 이거 MBC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상캐스터 사이에서 이 위계적 조직 문화, 사실 이것도 MBC가 방조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거와 특히 이제 MBC가 이 사건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소극적인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오한나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단식하기 전에 MBC 경영진을 만났었어요. 사측을 만났었어요. 안영조 사장하고도 만났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요구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영조 사장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한 사과와 그리고 고 오한나 씨 노동자성 인정하는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사내 추모 공간 마련하는 거, 추모 공간 마련하고 명예회복 이걸 시켜달라라는 거였고, 그리고 기상캐스터가 지금 이제 무늬만 프리랜서라고 했잖아요. 그걸 정규직화 해달라라는 요구와 MBC 내에 비슷한 직군이 많을 거 아니에요. 비정규직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전수조사하자. 그래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답이 없었고요. 두 차례 만났는데. 그리고 이제 오한나 씨 사망 1주기가 다가오는 거잖아요. 9월 15일. 그러니까 어머님이 결국에는 단식까지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여기까지 온 거죠. 네, 1년이 됐는데 1년이 됐음에도 제대로 된 대화도 없고, 뭔가 그냥 뭐 답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뭔가
반응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반응이 없어요. 아니 고용노동부가 해줬잖아요. MBC 책임 없다고. 어. 그러면 뭐 MBC야 뭐. 에휴.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꼬이고 꼬일 대로 해서 지금 MBC 앞에서 이제 천막 치고 농성에 들어간 건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혀 잘 모르겠어요. 농성은 같이 하신다고. 네, 저 오늘 천막 당번이어서 네, 밤에 제가 네, 새벽까지 내일 아침까지 네, 촬영 끝나고 집에 갔다가 고양이들 챙기고 고양이 밥 주고. 네, 고양이 밥 주고 네, 화장 청소해주고 네, MBC로 가야 되는데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언론사들이 처음에 안 받아주면서 잘못 끼었다. 정쟁화되면 순간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이 어휘하는 사건이 정쟁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되게 여러 차례 얘기하긴 뭐 가세훈님은 붙고 국힘에서 그렇게 달라붙어서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또 방어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이거를 페이묵다에서 가져온 이유가 있긴 해요. 이게 원래는 기상캐스터가 정규직이었어요. 그 직 자체가. 직 자체가. 직 자체가 90년대까지는 정규직이었거든요. 정규직이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000년도가 되면서 이게 일기 예보와 날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 영역이 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보하는 거는 여성이 전담하게 되고 이제 그 전문적인 그런 날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자들이 담당하게 되고 이렇게 좀 분화되고 하면서 날씨 예보 있잖아요. 네. 그럼 여성들이 전담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페이묵다에서 가져온 이유가 딱 여기에 있는데 그 기상캐스터를 방송사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하는 기상캐스터 하는 여성은 젊고 예뻐야지. 그러면 나이 들면은 더 이상 못하니까 정규직으로 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혼재돼 있었거든요. 이 정규직도 있었고 비정규직도 있었는데 이걸 다 이제 2000년도 5년, 2005년 정도에 이거를 다 전환시켰어요. 비정규직으로. 네, 비정규직으로. 그래서 지금 그 기상캐스터들이 아까 얘기한 15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하게 된 상황이 있는 거다. 이게 페이묵다가 얘기하는 그런 성 고정관념이나 아니면 그 성적 대상화 이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다 좀 이야기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뭐 앞에서 얘기하신 그 스포츠 여성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뭐 이런 직군들이 다 여성들이 많이 하는 주로 하는 맞아요. 직군이고 이게 다 비정규직화되었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는데 그 얼마 전에 논란됐던 대전 MBC 유진 아나운서 건도 있었어요. 거기 대전 MBC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자들은 다 정규직을 뽑았고 여성들은 다 계약직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란이 돼서 이게 차별이다라고 이제 인권위 신고를 했고 인권위에서도 이건 성차별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사회적으로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되면서 대전 MBC에서 이제 유지은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을 정규직 채용했거든요. 그렇게 해결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성 방송사 내에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직군에 대한 그런 불안정 노동이나 저임금 이런 것들이 계속 고착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연결되는 사실 문제들 최근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보셨을 것도 같은데 이것도 제가 결합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MBC 익명 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MBC 직원 게시판에서 방송 작가들을 비하하고 성적 괴롭힘하는 글들이 다량으로 쏟아진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요. 네. 최근에? 네, 최근에요. 방송 작가의 80% 이상이 여성이거든요. 그죠. 네, 그 여성이 직군이라고 생각되는 그 업무를 이제 방송 작가들이 하고 있는데 어떤 거였냐면 방송 작가들은 이제 빈대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없어져야 되는 존재고 아니 풀벤서답게 입이랑 다물고 있지 주는 거나 받아먹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거나 아니 약자 프레임을 만들어서
일반직 처우를 니네가 누리려고 한다. 이제 정규직 계속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 이건 너무 짜증나는 거였었는데, 휘핑크림 탑다운 음료 마시면서 주체하지 못하는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연달아 올라왔었어요. 와. 근데 이게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MBC 내에 차별 없는 노동조합, 이제 방송 작가들로만 구성되지 않았지만 그 방송 MBC를 상대로 소송해서 정규직 우리는 노동자가 맞다라는 걸 인정받아서 들어가신 작가들 중심으로 만든 MBC 차별 없는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아무리 익명 게시판이라도 이런 인격적인 그런 거 한다거나 하는 건 이거 사이버 폭력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게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거죠. 이건 좀 진짜 도를 넘지 너무. 네. 놀랍지 않아요? 지성인 아니야? 지성인 그러니까. 직원들 이따위 글을 쓰는구나. 저도 되게 너무 놀라서, 놀라워요. 네. 저도 그래서 기자회견 같이 또 했었거든요. 그 기자회견 사진 찾아보시면 그 선생님이 계속 나오시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네, 현수막이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발언은 없었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자회견에 함께 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KBS 청주에서도 이게 MBC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KBS 청주에서도 방송작가 한 분이 근로자성 인정해달라고 그 진노위, 그러니까 지방 노동위원회랑 중노위까지 이겼어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까지 이 사람 노동자가 맞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KBS가 불복해서 지금 행정소송에 들어갔거든요. 네.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이제 고 오한나 씨 사건 관련해서도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립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이제 혼자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또 지역에서 어제도 올라오셨었거든요. 그 기자회견 참석하시려고 올라오셨었는데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가 너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왕따 당했을 때 고 오한나 씨가 왕따 당하고 그랬을 때 그 고립감. 자기도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다 돌변하는 거죠. 네가 뭔데 아까 그 블라인드에 나왔던 것처럼 네가 뭔데 정규직 시켜달라고 하냐. 네가 뭔데 이제 이런 작가들은 참 시야가 좁고 없어지는 존재고 뭐 이런 식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가장 힘든 게 이제 그런 고립감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좀 이런 것 같아요. 참 그 방송계의 그 뭐랄까요 엘리트주의 그런 거는 진짜 심하기로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겪은 것도 많고 그래서 근데 참 이런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송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쵸. 사실 잡일이라고 하지만 하기 싫어하는 일을 되게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작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분이야말로 방송에 대한 시야가 너무 좁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많이 들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여성 남성이 일이 분화되는 과정 속에서 기상캐스터직이 이제 여성이 이제 맡게 되면서 이제 저임금 불안노동이나 저임금으로 이제 고착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방송 작가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원래 방송을 만들 때 작가도 있고 PD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PD직은 대부분 남성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남성이 약간 부리는 그런 위치에 이제 작가들이 위치하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불안정 노동이 가고 저임금이 간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강하게 의심하거든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PD의 역량에 따라 되게 다르대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되게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욕심이 많은 PD야. 그러면 본인이 많은 일을 더 해요. 정말 그래서 작가들이 정말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PD가
작가들한테 다 맡기는 그런 게 훨씬 더 많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잡일에서부터 대부분 그런 뭐 것까지. 그런 거 뭐 구성하고 만들고 뭐 촬영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시는 팀도 그쵸.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런 프리랜서라는 것으로 되게 불안정한 노동을 하고 있고 1년 계약 혹은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별로. 당 계약. 그래서 이 프로그램 끝나면 이제 그냥 자동 맞아요. 일자리를 잃게 되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어쨌든 PD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종속되고 맞아요. 더 이제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막 보는 유명하신 작가님들 그건 진짜 소수고 완전 뭐 그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좀 불안한 1% 그분들은 1%. 진짜 이만큼이고 네. 그런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어쨌든 이런 좀 약간 우리가 재밌게 보면서 이런 것들 계속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너무 재밌게 보고 항상 즐기지만 이런 거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한편에서 이런 좀 불안한 노동이 있고 작가도 그렇고 기상캐스터도 그렇고 사실 저는 날씨의 그런 뭐랄까 중요성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예보는 또 이렇게 따로 띄어서 이렇게 됐다는 건 또 오늘 얘기를 해주셔서 알았는데 좀 전반적으로 이건 다 비정규직의 문제도 같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말씀하신 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예보가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또 예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국지성에 아주 좁은 지역에 되게 영향 큰 날씨로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후위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전날에 나오는 그런 날씨 예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날씨나 이분들 전문적이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기후 그쵸. 기자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전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정규직이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시 업무인 거잖아요. 아니 맞아요. 날씨가 없을 거 아니면 날씨 예보 없을 거 아니면 상시 업무는 정규직이 맞는 해줘야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아니 해야 예보하는 한다. 것만 일이냐고. 나와서 놓고 하는 것만 일이 아니라 장난 아니에요. 그게 계속 준비하고 그런 과정까지를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왜 어디 비 많이 쏟아진다거나 눈 많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한 날씨일 때 위에서 나오거든요. 야, 오늘은 나가라. 벚꽃이 많이 피었으니까 벚꽃 같이 찍어와라. 이런 거 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비 올 때 그리고 막 네. 거기 가서 막 아니 하고. 그런 거 지시했던 사람은 제발 그걸 지시했던 당사자들은 제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목소리를 내달라, 내부에서. 그건 지휘 감독이 너무 명백한 직분인데 이런 직군에 대해서 정규직화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정규직화가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선생님이 또 앞으로 이런 사건들을 계속 다루면서 방송 안에서 우리가 또 편하게 보는 방송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떤 차별이 있는지를 좀 앞으로 계속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YTN? 이거 YTN도 사실은 되게 큰 문제긴 한데 이것도 이제 여성을 방송사들이 이제 여성 노동자, 방송 내에 있는 여성 노동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드러난 부분인 건데 YTN 지부, 그러니까 YTN 언론노조 산하의 YTN 지부에서 이제 성명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YTN 최대 주주가 유진그룹이에요. 유진그룹 어디지? 네. 유진그룹이 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뚜렷하게 뭐 어떤 걸 하고 있다 그런 건설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유경선 회장이 지난 12월에 YTN 간부들을 이제 집합시켜서 송년회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야, 여자 앵커는 없냐? 라고
예, 여자를 부르는데 그게 이제 앵커였던 거죠. 맞아요. 술자리에 여자가 맞아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 더 나쁜 건 간부들이야. 간부들이 불렀어 여성 앵커를. 불렀다고? 예, 불렀어. 미쳤구나. 불러서 여성 앵커가 왔어. 미쳤구나. 그 여성 앵커한테 유경선 회장이 제가 차기 보도국장 이라고 했다고? 시켜야겠다고. 시켜야 되겠다. 라고 했대요. 술 먹고. 예, 송년회 자리에서. 아, 예. 근데 YTN 사측에서는 너 괴소문이다. 유경선 회장 그런 적 없고 원래 앵커 팀장을 오라고 했는데 앵커가 온 거다. 막 그런 수준으로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것처럼 방송사 내에 그런 비정규직 이분은 앵커라고 하면 굉장히 또 높은 지위에 있을 분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 방송사의 한 그쵸. 코너를 담당하는 그쵸. 앵커라고 하면 다 마찬가지다. 다 여성들은 성적 대상화에 맞아요. 거기 놓여 있는 것 같다. 라는 좀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술자리에 부르는 예. 퇴근 후에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 진짜 어이가 없네요. 네, YTN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예. 방송 진짜 문제네요. 너무 많아요. 방송 진짜 너무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바쁘게 지금 선생님이 너무 바빠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고를 치시니까 좀 선생님이 너무 너무 못 챙기는 게 너무 많다. 그래요. 못 챙기는 게 너무 많다. 사실은 이 YTN 사건도 논평 하나 써서 내고 싶었는데 못 썼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할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 오늘 천박에 간다. 네, 밤에 천막 가서 밤새신다고 하고, 예, 또 험난한 또 하루가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하시는 일에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가 또 같이 페미무타에서도 같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또 우리 언론개혁 12년대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오연나 씨는 다음 주 월요일이 추모가 일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모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관련된 소식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녹화를 끝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들어온 이유가 있죠. 네. 저희가 첫 번째 다뤘던 조국혁신당의 비대위원장이 추천됐다고 해서 네, 알려주시죠. 네, 의총에서 조국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의총 결과 브리핑이라고 제가 신장식 의원 페이스북에서 욕하고 싶어도 의원이라고 불러줘야 된다? 저는 뭐 욕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지금 보도도 되고 있고.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그렇겠죠. 뭐 책임성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로 가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 확실히 망하겠다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요? 아니 책임을 지고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응원하는 마음이고 정말 잘 하시길 바라고요. 네. 네, 신장식 위원이 페북에 창당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초심이 맞는 것 같아요. 초심이다. 초심 그대로다. 초심 그대로. 조국이다. 이걸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초심이라는 말이 참 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오늘따라 안 좋은 말인 것 같은 느낌이. 초심을 지키는 것이 맞나.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국혁신당은 당 자체를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초심으로 가면 그냥 망하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만해. 여기까지 하고요. 망하는다고 뭐라 얘기해? 만나고 하면 안 되지 또. 저는 진짜 응원합니다. 잘 해결하시고 정말 쇄신하셔서 다시 좋은 당으로 이제 국민들 앞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
결정이 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이야기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망하는 거에 걸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지금까지 페미였습니다. 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